안녕하세요. 독서 3도 꾸야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메리앤 셰퍼, 애니베로스 지음, 신선의 옮김. 이 책은 5월 새벽 낭독 시간에 새글랑님들과 함께 했던 책입니다. 영국 해협에 위치한 건지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점령당했던 영국의 섬입니다. 건지 감자껍질 바이 북클럽은 이 시기를 버텨낸 건지섬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지글 형식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런던에 사는 주인공 줄리엣은 우연한 편지로 건지섬 사람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고난의 시기에도 작은 즐거움과 희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울고 웃게 합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162페이지, 아멜리아가 줄리엣에게. 친애하는 줄리엣, 나 역시 전쟁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느꼈었어요. 아들 이언이 이집트 알라메인에서 죽었을 때 조문객들이 찾아와 나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였어요. 엉터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연히 삶은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되는 건 죽음이죠. 이언은 이제 죽었고 내일도 내년에도 그 후로도 영원히 죽어 있을 테니까. 죽음에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슬픔에는 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엄청난 슬픔이 노아의 대홍수처럼 나의 세상을 휩쓸어 버렸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벌써 물 위로 솟은 작은 섬들이 있네요. 희망, 행복, 뭐 그런 것들로 부를 수 있겠죠. 당신이 의자 위로 올라서서 부서진 건물 더미를 애써 외면한 채 반짝이는 햇빛을 받는 모습을 기분 좋게 상상해 본답니다. 얼마 전부터 다시 저녁마다 해안 절벽 꼭대기를 산책해요. 요즘 나의 가장 큰 낙이지요. 채널 제도의 풍경을 망치던 가시철조망은 이제 없지만 접근 금지라고 쓰인 커다란 표지판이 시야를 막는 게 흠이에요. 해변에 설치된 지뢰도 제거되어서 원하면 언제 어디라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절벽 위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 뒤쪽에 흉측한 시멘트 진지나 나무 하나 없는 헐벗은 땅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 잘난 독일군도 바다까지 파괴하지 못했죠. 여름에는 방벽 주위에도 가시금작화가 자라기 시작할 테고 내년이면 아마 덩굴이 벽을 타고 오르겠죠. 빨리 다 뒤덮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방벽들을 보지 않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벽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방벽은 토트 노동자들이 지었어요. 당신도 유럽 대륙의 수용소에 있던 독일의 강제 노동자들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히틀러가 그중 16,000명 이상을 채널 제도로 보낸 건 알고 있었나요? 히틀러는 잉글랜드는 결코 채널 제도를 되찾을 수 없다 라며 광적으로 채널 제도의 섬들을 요새화했어요. 히틀러의 사령관들은 그걸 섬 광기라고 불렀죠. 그는 대형 포상, 해안 대전차 방어벽, 진지와 포대 수백 곳, 무기와 폭탄 저장고, 수마일에 이르는 땅굴, 거대한 지하병원, 섬을 가로지르는 물자 수송용 철로를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해안 요새화라니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죠. 연합군 침공을 막기 위해 지은 대서양 방어벽보다 채널 제도 쪽이 더 강력했다니까요. 바다와 면한 땅에는 빈틈없이 군사시설이 들어섰어요. 나치 제국을 1000년 동안 지속시킬 작정이었겠죠. 철통같이 단단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강제 노동자 수천 명이 필요했어요. 강제 징집된 성인 남자들과 소년들, 체포된 사람들, 독일군 점령지 어디서건 무작정 잡혀온 사람들이었지요. 심지어 에스파냐 내란 때 갇힌 정치범도 있었어요.
러시아 전쟁 포로들이 가장 혹독한 대우를 받았는데 아마 러시아 전선에서 독일군이 패배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 강제 노동자 대부분이 1942년에 채널제도로 왔어요. 벽이 없는 헛간이나 땅을 파서 만든 참호, 목초지 울타리 뒤쪽 등이 숙소였고 일부만 집에 수용되었지요. 그들은 섬 전체를 돌아 작업 현장으로 갔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맨살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누더기 바지, 추위를 막아줄 외투도 없는 이가 많았어요. 신발이나 부츠를 신지 않은 맨발은 핏물이 밴 헝겊으로 친친 감았고요. 15이나 16살쯤 된 소년들은 너무 지치고 굶주린 나머지 한 걸음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어 하더군요. 섬 주민들이 자기 집 현관에 서서 그나마 남는 음식과 옷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독일군 감시관들은 어떨 때는 토트 노동자들이 대여를 이탈해 이런 선물들을 밖에 내버려 두었고 또 어떨 때는 라이플 개머리판으로 때려 쓰러뜨리기도 했지요. 노동자 수천 명이 이곳에서 죽었어요. 나는 최근에야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가 아이이만의 의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고갈에 의한 죽음이라 칭했고 그대로 실행했지요. 힘든 노동을 시키고 소중한 음식을 그들에게 낭비하지 말고 죽게 내버려두라. 죽으면 유럽의 점령국 어디서든 다른 강제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 토트 노동자들 일부는 철조망을 둘러친 목초지에 수용되었어요. 그들은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써서 유령처럼 하얀 모습이었는데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몸을 씻을 수도는 하나뿐이었죠. 가끔씩 아이들이 철조망 안에 토트 노동자들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호두와 사과, 때로는 감자 등을 철조망 사이로 찔러주었지요. 그런 음식을 받지 않는 토트 노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가 다가오는 건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저 아이들 얼굴과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위해 날카로운 철조망 틈새로 팔을 뻗었지요. 독일군은 토트 노동자들에게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에 한나절만 휴식 시간을 주었어요. 일요일은 독일군 유생관들이 오염물을 바다로 방출하는 날이었지요. 거대한 파이프로 흘려보냈는데 물고기들이 찌꺼기를 먹으려 몰려들었어요. 토트 노동자들도 가슴께까지 차오른 그 오물과 배설물 안에 서 있었죠. 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요. 어떤 꽃이나 덩쿨도 이런 기억들까지 덮어버릴 순 없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전쟁의 기억을 털어놓았네요. 줄리엣, 이솔라는 당신이 이곳으로 와서 독일군 점령기에 관한 책을 써야 한대요. 자기는 그런 글을 쓸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이솔라가 소중한 친구라 해도 어쨌든 불안하네요. 그녀가 공책을 사서 글을 쓰겠다고 무작정 덤빌지도 모르거든요. 영원한 친구 아멜리아 모저리.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